제5장 경찰자용법의 일반론입니다. 경찰법의 법원, 법원이란 것은 경찰 행정에 관한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합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경찰 행정을 규율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찰 행정은 성문법저희가 원칙이겠죠. 하지만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불문 법원이 보충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법은 통일된 단일 법전이 존재하지가 않죠. 여러 법전이 복합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법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헌법, 법률, 조약도 있고 국제법규도 있죠. 그리고 법규 명령이 있죠. 자, 헌법이란 것은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법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있고 가장 중심적인 법원이 되겠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약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맺는 약속인데 국회에서 비준의 절차를 거치죠. 그렇게 되면 국내법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비준을 거치지 않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국내법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법규 명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결 없이 행정기관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법규 명령이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분되는데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총리령이나 부령이죠. 일반 추상적인 규정이고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재판에 있어서는 재판의 근거규범이 되기 때문에 재판규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임명령이 있고 집행명령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되고 시험에 나오면 틀리기 쉽습니다. 위임명령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유임으로 정해지는 법규명령인데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규사항이라는 거 있죠. 법규사항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에서 어떤 것에 대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행안부령에 위임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임명령으로 보는 겁니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이 모두 위임명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은 위임명령이고 부령은 집행명령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위임명령에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모두가 위임을 받으면 위임명령이 되는 것이죠.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그 집행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나름대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사항은 새로운 법규사항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새롭게 다시 규정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규정되는 형식은 어떤 것에 관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었으면 그것이 집행명령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행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집행에 관한 부분만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집행명령은 대통령령도 집행명령이 될 수가 있고 총리령이나 부령도 집행명령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모두 위임명령도 될 수 있고 또 집행명령도 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법규명령은 국민뿐만 아니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죠. 양면적 구속력이 있다. 재판규범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를 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률이라든가 법규명령을 제정을 할 때 부칙에서 공포 즉시 시행한다. 또는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시행하는 시점을 다 규정을 해 놓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런 것들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것과 관련되는 법령이 있다면 그런 것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것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죠.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포 즉시 시행한다라고 부칙에다가 정해버리면 공포하는 순간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20일도 나오고 30일이 나오죠.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시골 마을에 가면은 마을 이장이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다 마을 스피커로 공포를 해줍니다. 마을 이장이 공포를 해야 시행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장이라고 하면 숫자법으로 장은 10을 의미하기 때문에 20이 되죠. 이장이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중요하니까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진다. 이래서 30일이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계는 법률에 의해서 위험을 하면서도 너무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위험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위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국회에서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되는 사항을 행정기관에다가 위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법률에서 위험을 해줬는데 그 위험한 내용을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하고 제한을 해서 하위 명령으로 다시 위험을 해야 되는데 법률에서 위험해 준 것을 그대로 다시 하위 법령으로 위험을 하는 그러한 전면적인 재위임은 금지가 되겠습니다. 위임 입법에 있어서 구체성이나 명확성의 정도는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처벌법규라든가 조세법규 이런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는 아무래도 구체성이나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겠죠. 하지만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 이런 것처럼 그 대상이 다양하고 또 수시로 변화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위험을 하더라도 그 범위를 정해줄 때 구체성이나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된다라고 헌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치법규도 있죠.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하고 조리하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조리는 법률의 그 일반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조례는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규정을 한 것이죠. 규칙은 자치단체 장이 규정한 것이고 조례는 의회에서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고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죠. 여기 내용을 제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법률에서 위임이 있다면 벌칙도 부과가 가능한데 이 벌칙이라는 것은 형벌을 의미합니다. 형벌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벌칙이라는 것은 형벌에 한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좀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법률의 위임이 있다면 조례에서도 벌칙, 형벌에 한하죠. 이러한 형벌도 부과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조례를 위반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법률에 위임이 없어도 가능하겠죠. 이 내용은 최근에 그 정오표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불문법원도 있죠. 법전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관습법이라는 것은 장기간 반복되어서 일반 국민들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관습법이라고 하는데 이 관습법도 법원이 되기 때문에 관습법을 위반하는 것도 위법이 되는 것이죠. 판례법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동일한 판결이 반복되었다. 그래서 판결의 내용이 거의 법이 아닌가라고 인정이 되는 정도의 이런 경우인데 우리나라 판례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법원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은 우리나라 판례에서 판례는 법원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같은 경우는 법원성이 있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작년 공제 실무종합에서는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리라는 것은 보편적인 원리를 말하죠. 성무법이나 혹은 관습법이 없다. 그런 경우에 최후에 마지막으로 법률을 해석하는 보충적인 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경찰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법률상으로는 적법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하면은 위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리는 점점 성문화되어가는 추세이죠. 이번에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도 대부분 그 조리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문법 원칙이 되어버린 것이죠. 대부분 이제 흡수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는데 판례법은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입법을 보겠습니다.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법률을 만드는 것이죠.
자, 행정부가 제정하는 규정을 행정입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법규명령은 위에서 봤죠.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는데 위임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있지만은 집행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만 규율하는 규칙이 되는 것이죠. 법규명령은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고 양명적 구속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이 법률 용어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보충적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법규사항이라는 것은 앞서 말했지만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규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하고는 관계가 없죠. 우리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규사항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법규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법규와 같은 성질이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고 또 재판에서 재판의 규범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법규명령에는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죠. 대통령령이고 총리 불령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칙에는 훈령이나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습니다. 구속력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죠. 또 기관 내부를 규율하는 대내적인 구속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만 규율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또 문서로 반드시 나와야 되고 구조로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행정규칙은 문서로도 가능하고 기관 내부만 규율하기 때문에 구조로도 가능합니다. 경찰청장이 이를 회의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합시다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면은 그러한 지침도 행정규칙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본청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문서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또 공문으로 하달이 되겠죠. 근거는 법률이나 상위 법령에서 위임이라든가 그런 근거가 필요하죠. 하지만 행정규칙은 근거가 없더라도 우리 내부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공포에 있어서도 양면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공포를 해야겠죠. 하지만 행정규칙은 필요 없고 법규성, 대외적 구속력이나 재판 규범성이 있죠. 하지만 행정규칙은 없습니다. 재판 규범이 있고 재판 규범이 안 되는 것이죠. 위반하게 되면 위법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정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징계 사유는 될 수가 있습니다. 한계를 보면은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행정규칙은 법률 우위의 원칙은 적용되지만은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과 유보의 원칙은 뒤쪽에서 좀 설명이 나옵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은 법률이 위에 있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행정규칙도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인데 행정규칙은 법률에 근거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내부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시험이 잘 나오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용하고 형식이 다른 경우가 있죠. 법규명령 형식으로 행정규칙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식은 법규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형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일반 국민에 대한 내용은 없고 우리 행정기관 내부적인 내용만 있어서 그 실질은 행정규칙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으로 보지만은 불령, 시행규칙 같은 것은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판례의 견해죠. 반대로 행정규칙의 형식인데 그 내용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떤 위임을 받아서 법령을 보충하는 그런 규칙이 되는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서 제정이 되었는데 상위 법령을 보충하고 있다면은 상위 법령과 결합을 해서 법규성을 갖는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내부를 규율하기 때문에 법규성이 없죠. 하지만 상위 법령에서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줬단 말이죠. 그에 따라서 경찰청장이 정하면은 행정규칙이 되는 것인데 그 규칙이 상위 법령하고 결합이 되어서 그 내용을 보충을 하고 있다면은 행정규칙도 법규성을 갖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법규성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고 재판 규범성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재량준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재량준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재량권을 행사를 할 때 어떤 기준을 세워두고 하죠. 그러한 일반적인 기준을 재량에 있어서 준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재량 준칙에 따라서 이제는 행정 관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 구속의 법리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재량 준칙도 행정 규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외부적인 효력이 없죠. 하지만 그러한 것이 반복이 되어서 어떤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 구속의 법리가 적용된다. 이런 것은 조리라고 하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적용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외부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판례가 행정규칙 자체의 어떤 법규성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여전히 부정이 됩니다. 다만 어떤 그런 것이 반복이 되어서 평등의 원칙이라는 조리의 원칙, 또 자기 구속의 법리, 이러한 조리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서 외부적인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훈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이나 혹은 보조기관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바라지만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훈령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을 섞어놓고 골라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형식적인 요건은 훈령권이 있는 상급 관청에 발해야겠죠. 그리고 하급 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입니다. 권한 밖의 사항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하급 관청이라 하더라도 직무상 독립되어 있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한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닐 것, 이러한 것이 형식적인 요건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명확해야겠죠. 적법하고 타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실명 적타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적에게 타격을 입히려 그러면은 실명할 정도로 적타공해야 되겠죠. 이러한 훈령의 형식적인 또 실질적인 요건은 직무명령의 형식적 실질적인 요건하고 동일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공제에서 이렇게 문제에서 그 해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훈령 파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 거기에 문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공제의 책이 문제집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막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직무명령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해설을 하면서 직무명령에 대한 부분은 공제 책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엉뚱한 곳에서 그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의 책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온다라고 다시 정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합이 되는 경우가 있죠. 주관 상급 관청과 비주관 상급 관청이 경합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주관 상급 관청을 따라야겠죠. 또 주관이라 하더라도 상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 관청을 따릅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 훈령과 서울청 훈령이 서로 다르게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경찰청 훈령이 더 높으니까 경찰청 훈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직근인 서울청 훈령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주관하는 상급 관청이 불명하다. 그러면 주관 쟁의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심사권은 하급 관청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은 심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요건, 실명 적타공 이것에 대해서는 심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자, 형식적 요건을 만약에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복정 거부도 가능한 것이죠. 형식적 요건이라는 것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상 독립에 관한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직무상 독립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훈령이 내려온다든지 혹은 하급관청의 권한 범위 밖의 내용이 내려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형식적 요건이기 때문에 하급관청이라도 심사할 권한이 있고 또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명적타공 그런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급관청의 판단이 되더라도 거부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복종을 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훈령의 내용이 명백하게 중대한 그런 하자가 있다면 복종을 거부할 수도 있겠죠. 훈령을 위반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그러한 위반한 행위도 적법하면서 유효합니다. 훈령은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훈령에 위반해서 외부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면 그것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적법하고요.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직무상 복종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훈령하고 직무명령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훈령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내리는 것인데 직무명령은 상관이 개인이 내리는 것이죠. 부하 직원에게 내리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효력은 경찰기관의 의사를 구속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경찰관 개인을 구속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기관에서 구성원이 변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죠. 하지만 그 개인에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직무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범위는 직무사항에 한정되지만 직무사항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복무행위에 대해서도 직무명령할 수 있습니다. 직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어떤 복장이라든가 두발에 대해서도 직무명령할 수가 있죠. 하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대해서는 직무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명령을 할 수가 없겠죠. 양장 간의 관계를 보면 훈령은 직무명령보다 더 큰 범위고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훈령은 원래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법률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것인데 직무명령은 개별 또 구체적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하지만 훈령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는 못합니다. 일반 추상적으로 직무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양쪽 모두 법적인 근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 유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률 우위 원칙,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자, 법치행정 보겠습니다. 법치행정의 원칙,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있죠.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법률 위임에 의한 명령, 이런 것을 법규명령이라고 하죠. 이것들만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법규를 명령으로 규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법률에서 위임을 하고 있다면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규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죠. 법률 우위의 원칙, 행정은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법률 유보 원칙하고 자꾸 헷갈리거든요. 법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위가 연결됩니다. 위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반드시 국회에서 만든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 명령, 그러니까 상위 법령이 되는 것이죠. 또 관습법, 관습법도 불법법으로서 법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조리죠. 조리도 불문법원으로서 경찰행정을 규정을 하는 법원이 됩니다.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모든 행정에 적용되는 것이죠. 모든 행정에 있어서 법률 우위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법률 유보의 원칙은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는 원칙인데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인 측면이 되겠죠. 이것은 모든 행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하고 바로 비교가 되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이런 원칙은 권력적인 활동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서비스 활동이 있죠. 그런 것들은 조직법적인 직무 범위 내에서 한다면은 근거 규정, 수권 규정, 다시 말해서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없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서비스 해주는 것이니까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서비스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법률 유보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의 대립은 있는데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냐면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법령이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한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행정규칙은 우리 행정기관 내부를 규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부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률 우위의 원칙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법률 우위의 원칙은 제약 규범이라고도 하고 법률 유보의 원칙은 근거 규범이다 이렇게도 합니다. 이 법률 유보라는 말이 언뜻 머릿속에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면은 그 대들보라는 거 있죠. 기둥하고 기둥을 연결시키는 것이 대들보입니다. 대들보가 올라가야 위에 또 지붕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한 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집을 지을 때처럼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유보라는 말에서 근거, 대들보 이런 것들을 좀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보호 이익의 확대 경향이 있습니다. 종래에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던 것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공권으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은 법규가 사익이 아닌 공익만을 위해서 행정주체 또는 상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결과 그에 따른 반사적인 효과로 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지 말고 횡단보도로만 횡단을 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횡단보도를 껐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맞은편에 있던 슈퍼라든가 뭐 옷가게 이런 데서 횡단보도가 꺼지니까 사람들이 그 횡단보도로 모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영업이익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횡단보도를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또 영업이익이 감소하겠죠. 그랬을 때 그 가게에서 횡단보도를 꺼달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은 가게 입장에서 보면은 반사적인 이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반사적인 이익은 침해되더라도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반사적인 이익으로 보고 종래에는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공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권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이 그 행정기관에 대해서 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침해가 되면은 뭐 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공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재량 규정인 경우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재량 규정인 경우에 제3자가 경찰이 반드시 개입해달라 하는 경찰 개입 청구권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정립된 내용인데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가 되어 있다면 행정청에 대해서 하자 없이 재량권을 행사해달라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이 되더라도 행정 개입 청구권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재량을 행사할 때 하자 없이 행사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청구권인데 그것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행정기관이 개입해달라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재량권이 0으로 수축이 되는 경우에 재량권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전환되어서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일에서 학설과 판례로 정립이 된 내용이죠. 경찰개입 청구권은 경찰권의 부작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경찰권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 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권 개입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지만은 중대한 법익의 위험에 있어서는 오직 경찰의 개입만이 타당한 결정이 된다는 이론인데 이것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 독일의 띠토 판결이죠.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법리를 기초로 해서 경찰 개입 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독일의 판결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신조 사건이 최초의 판결이 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죠. 이러한 경찰 개입 청구권이 인정이 되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 김신조 사건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었죠. 제3자가 받는 반사적 이익에 대해서는 경찰 개입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은 법률상 보호 이익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반사적인 이익은 그러한 보호 이익에 해당되지 않죠. 하지만 이제는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으로 경찰 개입 청구권의 인정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을 보겠습니다. 정의 규정을 보면 법령 등이란 법령과 자치법규를 말한다. 처분이 있고 제재 처분이 있죠.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 행하는 법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이라 하고 통상 학문적으로는 행정행위라고 하죠.
제재 처분이라는 것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여기에는 그 행정상 강제는 제외됩니다. 포함된다 이러면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죠. 행정상 강제는 뒤에 또 설명이 됩니다만은 어떤 의무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 이행이 되지 않을 때 강제로 집행을 한다든지 혹은 즉시 강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행정상 강제라고 하는데, 그런 행정상 강제는 제재 처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행정의 법 원칙이 행정기본법 안으로 다 성문화되어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비례의 원칙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유는 각화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 원칙 모두가 적용되는 것이죠.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해야 된다. 이것은 적합성 원칙을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필요 최소한 데 거쳐야 한다. 필요성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행정자유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서로 형량을 비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상당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필상이 되는 것이죠. 비례의 원칙은 처음에는 경찰권 발동과 관련해서 발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행정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서로 바꿔가지고 초기에는 모든 행정에서 적용이 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경찰 행정에도 적용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내는 수가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우리 경직법 1조 2항에도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경직, 비명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비례원칙을 위반하면 위법하죠. 당연히 이제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법률을 위반한 위법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을 하겠죠. 적필상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상당성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대포로 참설을 쏘아서는 안 된다 하는 법은 있죠. 이것은 상당성의 원칙을 표현한 것입니다. 필요성이라든가 적합성의 원칙을 표현한 것이 아니죠. 이것이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상당성을 상당성으로 기억합니다. 상황에 맞게 땅 써야 한다. 이러면 대포와 참새가 기억이 날 수 있겠죠. 성실 의무 및 권한 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도 안 된다. 신뢰 보호 원칙.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행정청은 권한 행사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이 행정청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게 되어버린 것이죠. 또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제는 행정청은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익,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 이렇게 됐죠. 예시를 하나 보면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담당 직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해버린 것이죠. 이후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다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한 취소 처분은 이미 그 국민은 정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그러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행정작용을 보면 법 적용의 기준은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이 되었거나 또 이미 종결되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겠죠.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될 것이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처분이 있고 또 법령 등을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요. 신청을 해서 어떤 처분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신청과 처분 사이에 법령이 개정이 있었다면 처분 당시에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처음에 신청을 했죠. 이 시점에 신청을 했고 이 시점에서 이제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법률 개정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당사자가 신청할 당시에 이때 법률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하는 당시에 이때 기준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청에 따른 처분이죠.
하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위반을 할 때 이때의 법령이 나중에 실제 제재 처분을 할 때 이때 법령하고 달라진 것이죠. 이렇게 법률 개정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위반하는 당시의 법령 기준으로 제재 처분을 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에 따른 처분과 제재 처분은 그 중간에 법령이 바뀌었다면 적용하는 시점이 서로 다른 것이죠. 하지만 이 제재 처분의 경우에도 이 바뀐 법령이 이전에 그 했던 행위가 이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거나 혹은 그 제재를 가하는 기준이 가벼워졌다면 그런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 당사자에게 좀 유리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처분의 효력은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나 철회를 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통용이 되겠죠.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앞선 시간에서 제가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어떤 처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효라면은 이 처분이 있었던 이 시점부터 아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지만은 취소를 한다면은 자, 이 시점에서 만약에 취소를 했다. 그러면 취소를 하는 것은 이렇게 소급해서 뒤로 쭉 가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은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은 취소는 적어도 행정청이 취소라는 것, 이것을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취소를 하는 시점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때에 제3자가 관여가 되어 있다면은 이 제3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부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부관이라는 것은 조건이나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아래에 보면 이제 사후부관도 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조기부 철사가 되겠습니다. 뭐 조기를 엮을 때 철사를 엮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기를 엮는 철사죠. 조기부 철사. 재량권이 없는 경우라도 만약에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은 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부관이라는 것은 그 어떤 행정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조건을 건다든지 어떤 기한 내에 하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담을 준다든지 혹은 나중에 행정청에 철회할 수도 있어 이러면서 철회권을 유보한다든지 그런 부과사항을 걸어두는 것이죠. 그것을 부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관은 기본적으로 재량이 있는 경우에만 안 하겠죠. 하지만 재량이 없더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뭐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보면은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일단 처분을 먼저 했습니다. 이후에 부관을 새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종전에 했던 부관을 또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후부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후부관은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오케이 한다면 또 가능하고 사정이 변경이 되어서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아예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될 정도로 사정이 변경이 되었다면 사후부관도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부관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것, 그리고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이것을 연관성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두 문자만 따면은 목연필 혹은 목련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두 문자를 만들면서 목련필 이렇게 하니까 그 양현의 하얀 목련이 필 때면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목련필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자,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종된 규율을 의미합니다. 부관이라는 것은 종된 규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대에서 지휘관이 있고 부관이 있죠. 부관은 항상 지휘관을 따라다니는 종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관하고 여기 부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법정 부관은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하는 것이죠. 행정청이 행정행위의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하는 것하고는
구별이 되기 때문에 법에서 바로 정하는 이러한 법정 부과는 원칙적으로 부과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경관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분의 일부를 소급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죠.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해서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취소라는 것은 취소하는 시점에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일단은 유예했던 처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해서만 취소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해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해야겠죠. 다만 이런 경우에는 비교 형량하지 않아도 되는데 당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썼다 혹은 그 처분의 위법성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경과실이 아닙니다.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당사자가 취소로 해서 입게 될 불이익과 또 공익을 비교 형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냥 취소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적법한 처분의 철회, 행정청은 그 처분이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해서 철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장래를 향하는 경우는 철회라고 표현을 하죠. 취소라는 것은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이고 철회는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철회는 그 처분이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만은 취소는 위법했거나 부당했던 경우에 소급해서 소멸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고가 있다. 당연히 철회할 수 있겠죠. 법령에 변경이 생겼다. 사정이 변경이 됐다. 그래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장래를 향해서 철회를 할 수가 있다.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있겠죠. 이때도 당연히 철회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을 서로 비교 형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행정기본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공제실무종합에서도 이번에 새로 문제들을 많이 좀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공부를 하셨던 분도 이 행정기본법에 대해서는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새로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또 새로운 부분이라서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잘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